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다 못해 2023년 하반기에는 0.7이라는 대기록을 세워버렸어요. 당연히 OECD 국가들 중에는 압도적 꼴찌고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널렸고, 우리나라보다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나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비싼 나라도 널렸는데 어떻게 그냥 꼴찌도 아니고 이렇게 독보적인 꼴찌인 걸까요? 자, 지금부터 본질적 통찰로 도대체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 전제로 알고 가야 할 건, 발전된 인류가 출산을 안 하려 하는 건 원래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 출산이라는 행위는 여성만 할 수 있는 일이니, 출산이라는 일이 일어나려면 여성이 출산을 하겠다는 선택을 해야 해요. 근데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기에는 출산의 기본값 자체가 여성에게 불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임신 10개월간 겪는 육체적 불편, 산후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거기다 출산의 물리적 고통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감당해야 하니까요. 물론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욕구나 아이를 키우면서 얻는 큰 행복도 있겠지만, 그만큼 명백한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이 한 여성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성보다는 덜하겠지만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그냥 출산을 안 해버리면 아이를 키우는 엄청난 행복은 못 누리더라도 그냥 혼자만의 적당한 행복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행위는 원래 인간에게 선택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아무도 출산을 선택 안 하면 인류는 얼마 못 가 멸종돼 버리겠죠. 그래서 출산에는 비이성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두 가지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그건 바로 성욕과 문화인데요. 일단 3대 욕구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욕구인 성욕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해서 출산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욕이란 장치가 있어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얻다 보면 결국 이성적 동물인 인간은 성욕을 참고 출산을 안 하는 개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인류의 입장에서는 종족수가 줄어들어 힘이 약해지고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이 애를 낳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는 이성적 동물이지만 이 두 가지 장치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번식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어쩌면 신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인간을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자연의 섭리니까요. 근데 인간은 알고 보니 진짜 너무 똑똑한 생물이어서 점점 발전하더니 이 장치를 스스로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욕은 번식을 하라고 만들어놨는데 각종 피임 도구들을 발명하더니 번식은 무시하고 욕구 해소만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죠. 피임은 이제 우리에게 당연해져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이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기술을 발명한 급의 혁신인 거예요. 또 인류는 발전하면서 평등을 추구하게 됐고, 평등한 사회는 여성들이 갇혀있던 불공평한 문화나 가스라이팅을 다 부숴버렸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당연히 저출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산을 유도했던 장치들을 우리 손으로 다 부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초저출산을 겪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저출산은 인류에게 닥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인류가 겪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의 저출산 사태는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보면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만큼 인류가 발전했다는 거니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처럼 다같이 기아, 빈곤, 불평등에 시달릴 바에는 다같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하는 게 낫겠죠. 그럼 저출산이 인류 발전의 부작용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가 제일 발전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을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자,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힘든 세상이라서예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럼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눈앞에 놓인 건 지옥 같은 경쟁뿐이고, 심지어 그 경쟁에서 이긴다 해도 이미 급격하게 벌어진 빈부격차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 그대로 살기 힘든 세상인 게 맞아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금 세상이 50년 전 세상보다 더 살기 힘들어요. 그때는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었던 세상인데 웬만한 인간의 존엄성은 다 보장되는 지금을 워딩 그대로 살기 힘든 세상, 생존이 힘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듦은 절대적인 생존의 힘듦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통해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인 심리의 힘듦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다, 비교하는 건 바보짓이니 비교하지 마라, 이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하는 건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급격하게 발전을 했고, 급격하게 발전하니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도 갑작스럽게 많은 빈부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그 갑작스러운 빈부격차가 처음으로 제대로 체감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이 학교를 다녔었던 친구였지만 급격한 발전을 겪었던 부모 세대의 빈부격차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의 삶의 질은 엄청 달라져 버리니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비교가 되고 끝이면 다행이지만 빈부격차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걸 뺏어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난했으니까 집값도 당연히 비쌀 수가 없었어요. 위치가 좋은 집이라도 누가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가격이 비싸지는데, 다 거지니까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빈부격차가 생기니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내고라도 좋은 곳에 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집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누가 20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긴 게 아니라 이 집을 2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진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부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는 금액인 거고, 이렇게 서로의 상식이 달라져 버리는 게 빈부격차인 거죠. 근데 이게 안 좋은 걸까요? 박탈감을 주고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서요? 지금만 보고 생각하면 그렇겠죠. 근데 생각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이 빈부격차라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굶어 죽고 있을 거예요. 자식이 5명 있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이 있어요. 자식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난을 탈출해야 해요. 근데 자식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도 먹여 살릴 식구가 많아서 다 나눠줘야 하니 돈이 안 모을 거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제자리니 자기 능력이 좋더라도 점점 의욕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죠. 부모는 알아서 먹고 살아 볼 테니까 이제부터 돈을 집에 나눠주지
나눠주지 말고 각자가 번 돈은 각자가 다 가져가라고요.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누다 말라 죽을 바에 불공평하더라도 일단 한 명이라도 잘 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 좋은 첫째는 의욕을 얻고 치고 나가서 성공했고, 그래도 조금씩은 돈을 나눠줄 테니 결국 가족들 전체가 가난을 탈출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이미 나아진 생활에 적응해버렸고 첫째를 보면 느끼는 박탈감만 남게 된 거죠. 이게 한국의 현 상황이고, 이 빈부격차와 치열한 경쟁은 결코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르게 가난을 탈출할 수 있었던 전략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원래 발전한 인류에게 저출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빨리 발전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빈부격차가 생겨버렸고, 갑자기 생긴 너무 큰 빈부격차에 희망을 잃은 국민들이 출산을 포기해버리니 더 심각한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넓게 보면 이 심각한 저출산도 갑자기 생긴 재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전략을 선택해 드라마틱하게 발전한 대가였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빈부격차와 경쟁 전략으로 가난에서 탈출한 나라들은 다 우리나라만큼은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 포함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 불리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이 있죠. 물론 OECD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꼴찌이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보다 나으니 그냥 애 놓고 살아라,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뤄낸 성공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작용이라는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악감정 없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빨리 선진국 반열에 들었는데 부작용 하나 없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 출산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선 지금이라도 빈부격차 전략을 멈추고 유럽처럼 복지국가가 되자는 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발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출할 자원도 없는데 오랜 세월 부를 쌓고 자원도 풍부한 유럽 국가들을 따라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빈부격차 전략의 강도를 조절하는 정도인데, 이건 결국 어느 정당을 고를 거냐에 대한 논의이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하긴 어려워요. 그럼 다른 부분은 없을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건 출산에 대한 복지입니다. 저번에 다뤘던 의대 정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도 올바른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왜냐면 저출산이 심각해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1, 20년 뒤의 일이라 정부에서는 자기 정권 일이 아니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정치인도 당장 이득 보는 사람이 없으니 직접적인 표가 안 돼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지난 15년간 380조 가량의 예산을 저출산에 썼다고는 하지만 실제 저출산을 위해 쓴 돈은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름만 저출산 예산으로 해놓고 다른 급한 일에다 썼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출산 복지가 잘 되는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또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일 테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할 건 복지는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미 출산을 유도하는 본래 장치들이 다 부서져 있어서 복지를 아무리 잘해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프랑스도 저출산에 엄청난 복지를 때려박아서 출산율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1점대였고 그마저도 지금은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지국가들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잘해본다 해도 한계는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일단 복지에 신경을 쓰되 애초에 복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두 번째는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자입니다. 일단 발전하는 게 앞의 시대의 과제였다면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든 슬기롭게 넘어가주는 게 지금 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출산을 위한 일이라면 일단 마음을 열어두는 자세가 필요해요. 설령 그게 우리의 기존 상식과 상충되는 일이라도요.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미혼모는 잘못된 거라고요? 대리모는 비윤리적인 일이라 절대 안 된다고요? 이제는 이런 틀에 박힌 생각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진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데 영웅 대접은 못 해줄 망정 괜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쉬쉬하는 문화는 최대한 빨리 일부러라도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놔야 관련된 정책들도 시행될 수 있고 제도적 지원도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우리 손으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출산 유도 장치를 다 부숴버린 이 상황에서 인류의 지능을 강제로 낮추지 않는 이상 다시 옛날처럼 애를 많이 낳던 시대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해요. 복지만 잘 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자연의 섭리를 다 부숴놓고 인간이 만든 복지라는 제도로 상황을 역전시켜 보겠다는 건 오만인 거고요. 즉 저출산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출산의 개념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식 밖의 출산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앞에 말한 합법적 혼외 출산이나 대리모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공자궁을 통한 아기 공장이나 어쩌면 출산이 한 사람의 합법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싫죠. 뭔가 상상만 해도 비윤리적이고 거부감이 드시죠. 네,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그 거부감 때문에 인류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남자가 주방일하는 건 아주 큰 거부감을 일으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분명 같은 인간인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즉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럼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본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